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강의,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신문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기축통화,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이런 단어죠. 양적 완화 하면 뭐 중앙은행이 돈을 프린팅한다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 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기축통화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네 번째로 준비했느냐, 이걸 이해하면 왜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1대1로 등의 정책을 해서 기축통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브라질 헤와라가 어제 방송처럼 예상했던 대로 4.0을 넘었습니다. 아마도 미국 시장에서는 뭐 오늘이나 내일 새벽쯤에는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머징 사태의 사실 위기는 결국 환율 위기인데요. 환율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 자본주의 신용화폐 시스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축통화와 양적 완화를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부터 어렵게 얘기하시는 신문이나 TV에 나와서 어려운 말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전혀 어렵게 들리지 않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다음 백과사전에 나오는 가장 많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축통화를 검색해 봤습니다. 기축통화를 보면 기축통화란 이게 다음 홈페이지 백과사전에서 검색한 내용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국가 간 무역결제에 사용되고 환율평가 때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국 사람한테 물건을 팔 때 미국에서는 달러화를 쓰고 한국에서는 원화를 씁니다. 무슨 돈으로 거래해야 될지 헷갈리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금으로 거래했거나 물물 교환으로 해버렸지만 지금은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는데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돈, 어디 가서나 쓸 수 있는 돈으로 하는 게 무역거래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게 곧 기축통화입니다. 근데 지금 기축통화 그러면 달러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기축통화 비중이 달러화가 당연히 뭐 반을 차지하고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까지 준 기축통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 나오는데요. 중국 위안화는 이게 중국하고 거래하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통화고요. 중국 사람들의 꿈이 기축통화이긴 하지만 어림없죠. 그런데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은 물론 정치력, 군사력까지 인정받아야 됩니다. 왜? 기축통화는 그 나라의 빚이거든요. 이 빚의 증서인 돈이 언제 어느 때든 환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망하지 않을 나라의 돈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가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상당히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실생활에 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기축통화 역사를 보면은요. 원래 기축통화라는 게 없었죠. 전 세계 옛날 배를 타고 다니고 배조차도 거의 큰 배,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당연히 물물교환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가 필요한 것과 교환해 오는 거였죠. 근데 그게 좀 커진 다음에는 금이 곧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상주의라는 얘기 역사책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금이 곧 최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러 간 것도 금 찾으러 갔던 거였고요. 과거 2차 세계대전까지 제국주의가 만연했던 것은 결국은 그 나라에 가서 금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뺏어오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금이 진짜 돈이었고 이 금을 넘어선 돈이 두 개가 기축통화인 적이 있었는데 영국의 파운드화와 미국의 달러화. 근데 미국의 달러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축통화가 됐고요. 파운드화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파운드화의 기축통화 위치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달러화와 파운드의 기축통화는 금으로 태환시켜졌습니다. 즉 달러화를 가져가면 그에 맞는 금을 바꿔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은 화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사금, 뭐 모래에서 찾든지 땅 속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양이 있고요. 늘어나는 양 자체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돈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 미국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화와 금의 타환을 폐기해버렸습니다. 우린 못한다고 배째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돈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달러가 금으로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를 잃을 수 있었는데요. 검은 돈, 검은 달러라고 하는 석유 거래에 있어서 사우디와 밀약을 통해서 오로지 달러화로만 결제하는 그 협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달러화, 석유가 필요한 모든 나라들은 달러화를 계속 무역 거래에서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에 대한 대가로 달러화, 그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슬람 국가들은 미국하고 적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우디에 가면 미군 기지가 있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라고 하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기축통화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기축통화의 의미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축통화란 국가 간 무역거래 결제통화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어디쯤이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내가 놀러 갔다가 원화를 가져갔는데 그 나라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제가 원화를 주면 원화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원화를 어떻게 교환하는 방법도 없고 은행에서 바꿔주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만 가더라도 우리 자신들은 원화가 아주 뭐 미국과 관계가 좋아서 좋은 통화라 아시겠지만 미국에서조차도 원화를 환전하려면 수수료가 만만치 않고요. 환전해주는 은행 그리 별로 없습니다. 즉 국가 간 무역 거래의 결제 통화를 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안전성이 담보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 빚의 증서인 돈의 환전을 가능하게 하는 그 국가 간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건 시대에는 그게 그 돈이 곧 금이었기 때문에 금으로 거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계속 강의에 대해서 말씀 정리해보면 돈은 뭐죠? 빚의 증서입니다. 즉 휴지가 안 될 돈으로 거래를 해야 무역거래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돈을 받거든요. 그 돈이 가장 안전한 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의 신뢰도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신뢰도는 경제력, 즉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능력. 우리나라 물건을 사지 않아서는 아이폰을 못 만든다. 그러면 아이폰이 팔리는 내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력, 경상수지 흑자 능력과 국가 안정성, 군사력과 민주화죠. 독재국가에서는 이 기축통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가 곧 정치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기축통화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 민주화가 되지 않고는 공산당 일당 독재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 많은 패권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패권 국가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국 파운드화. 사실 영국의 경제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조업 경쟁력이 그렇게 많은 나라도 아닌데 영국의 파운드화를 기축통화로 인정하는 건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어차피 앵글로색슨족이잖아요. 미국이 원래 영국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다 보니 결국 서로 짬짬이 하는 거죠. 유로화는 결국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뭉쳐버렸기 때문에 그만한 위치를 인정받는데 그것조차 나토 회원국들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정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엔화가 있죠. 엔화는 결국 미일 동맹, 일본은 미국이 거의 속국처럼 움직이거든요. 거의 자존심도 없이 움직입니다. 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일본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시아의 교두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역학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엔화를 인정을 한 거죠. 물론 일본의 기술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이미 2차 대전 때 항공모함을 만들었던 그 기술력, 그 다음에 무역 흑자를 끊임없이 낼 수 있는 이 부품,
핵심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기축통화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이 강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돈, 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있어야 뒷부분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늘어야 한다. 기억하시죠? 통화량은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늘어난다. 그래서 부채죠, 부채. 부채가 늘기 위해서는 무한정 늘릴 수는 없죠. 왜? 그 나라 돈 가치를 못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치를 믿게 하려면 외환보 요구가 늘어야 하는데 외환보 요구의 핵심은 뭐다? 무역 수지다. 그래서 경제력이 늘어야 한다. 환율을 안정하면서 늘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부채가 줄어들면 만약에 부채가 반대로 줄어들면 경제가 후퇴한다. 그게 디플레이션입니다. 부채 상환이 경제가 후퇴하기 시작해서 부채 상환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경제는 더욱더 위축된다. 그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채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부채가 늘지 않으면 즉 민간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갚으려고만 할 경우 경제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줄어든 만큼의 돈의 양을 누군가는 뿌려줘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다?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뿌리는 것이 뭐다? 양적 완화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미국의 가계부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 5년 전까지만 아니 4년 전까지만 해도 양적 완화를 했었죠. 근데 양적 완화를 왜 했는지 가계부채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가계부채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 부채 만들어서 부채에 대해서 대부분 아파트 투기하러 가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동산 붐이 일었고 2008년 후반기에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기를 겪었죠. 근데 그렇게 터지니까 어떻게 됐죠? 갑자기 부채를 갚기 시작하고 부채가 사라졌습니다. 파산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 돈만큼 여기 지금 주이는 만큼 줄어든 만큼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죠. 당연히 이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0%까지 인하했고요. 인하했음에도 무려 2014년까지 가계부채 절대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만큼 사라진 돈은 어떻게 중앙은행이 퍼부었습니다. 뭘로? 양적 완화로. 자,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건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가계부채 증가율만의 감소로도 경기가 축소되는데 가계부채의 절대 금액이 2008년 후반기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이 줄어버렸어요. 당연히 저 줄어든 만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양적 완화로 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미국이고요.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의 가계부채가 있는데 지난 20년간 가계부채 그림입니다. 2000년 가계부채 고점에서 2018년까지 무려 이거 얼마가 줄었습니까? 1200K? 엄청나게 줄었죠. 일본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이니 잃어버린 30년 했던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이렇게 줄었으니 일본이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러면 이게 디플레이션인데 일본의 땅값, 부동산값 어마어마하게 빠졌지 않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뭐였죠? 20년 내내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양적 완화 얼마나 많이 실시했는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유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가 스페인, 그리스 두 나라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스페인을 보면 2000년 이후에 가계부채가 무려 6배 늘었습니다. 2009년까지요. 왜 늘었냐? 유로화로 그 통화가 통일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왼쪽에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에 보면 2000년 초부터 2009년 10년까지 가계부채가 10배가 늘었습니다. 자, 스페인의 가계부채가 불과 8년 사이에 6배가 늘었다는 얘기는 아파트값이 6배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스의 가계부채가 10배가 늘었다는 얘기는 아파트 가격이 10배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꺼지기 시작하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가계부채 절대액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줄어드는 폭 자체가 그리스가 더 크고요. 두 번째가 스페인입니다. 이만큼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진 돈만큼 경제가 힘들어지니 유럽 중앙은행 ECB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여기다 메꿔주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2000년 초부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었느냐죠. 유로화가 99년인가 2000년 초에 통합됐지 않습니까? 통합됐다는 얘기는 독일과 같은 신용도를 쓴다는 겁니다. 연봉 1000만 원짜리가 연봉 1억 원짜리에 독일의 신용도를 쓰면 금리가 가계부채 금리가 확 떨어지겠죠. 실제로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저 당시 10년짜리 만기 그 채권 금리를 볼 때 기본적으로 10% 내외였었는데요. 독일의 신용도를 쓰니까 순식간에 2, 3%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10%의 금리가 2%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빌리러 가죠. 돈 빌려서 뭐 하겠습니까? 아파트 삽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부채는 더 늘어나고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다가 금융위기와 함께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지난 10년, 과거 2009년 이전의 10년은 어마어마하게 그 이익을 봤지만 그 이익 때문에 즉 제조업 경쟁력 없는 단순히 가계부채가 늘어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서 성장했던 나라들이 초토화돼 버린 거죠. 과거 20년 동안 일본이 그랬고 지난 10년 동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나라 독일에 대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2000년 이후 독일은 사실 독일 마르크화는 옛날에 기축통화였어요. 프랑스의 프랑화처럼. 그런데 유로화가 통합되면서 사실 덕본 게 없습니다. 독일은. 왜? 금리 차원에는 독일의 금리나 유로화 금리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리 차이가 별로 없었으니 독일은 가계부채가 앞에 스페인의 6배, 그리스의 10배처럼 늘지 않고 기껏해야 70% 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도 70%밖에 안 올랐으니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피해가 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딜레버리징, 부채 탈출을 했지만 어느새 그 정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독일은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절대액 자체가 아직 10년 전만큼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어렵지만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 비교했을 때는 독일은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그 미국, 일본, 그 다음에 그리스, 스페인, 독일, 유로존 3개 나라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나라를 찾아본 결과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금액이 줄어든 정도에 비례해서 경제가 힘들었을 것이다. 가계부채가 많이 오랫동안 줄어든 일본이 가장 힘들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줄어든 그리스, 스페인이 더 힘들었을 것이다. 미국은 앞에서 보셨듯이 잘 보세요. 가계부채가 이미 2008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 그림은 다음번에 중앙은행을 가지고 강의할 때 그림을 가지고 왜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넘어가고요. 즉 금리를 0%까지 낮추어도 가계에서 돈을 빌리려 하지 않으면 부채는 늘지 않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채가 줄어들면 경제가 꼬꾸라지는데 이렇게 꼬꾸라진 경제를 소생시키려면 줄어드는 돈을 누군가는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누가 한다? 중앙은행, BOJ, 패드, ECB 등이 나서서 돈을 시중은행에 푸는데 어떻게 푸느냐? 그냥 거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가령 주식이나 모기지나 대출 채권이나 회사채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 중앙은행이 장부 가격으로 사주는 겁니다. 장부 가격으로 사주면 그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 그 돈으로 대출하라고 했더니 대출을 안 하고 뭐 하죠? 이머징 가서 주식 투자하고 자기 국가에 주식 투자했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에 맡겨서 금리를 또 받았습니다. 공짜 돈을 가져와서 받았다가 중앙은행이 줬더니 중앙은행에 이자도 주고 이머징 갔더니 수익률 좋았네요. 그랬더니 그 이머징에 나갔던 이 돈들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뜨거 하면서 이자 물어야 되니까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 요즘 이머징이 위안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곧 양적 완화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양적 완화 시점을 보면 미국이 최근에 가계부채가 어떤 흐름인지 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의 패드, 연방준비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 격이죠. 연방준비은행의 대차대조표입니다. 금융위기 2009년부터 갑자기 3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대차 지수가 줄고 있죠. 돈을 회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미국의 가계부채 증감 현황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2015년까지 양적 완화를 해서 그 중앙은행이 대차 지표가 늘어나는 시점까지 미국의 왼쪽 보세요. 가계부채가 절대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었습니다. 반대로 2015년 이후에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가계가 돈을 빌리기 시작하자 이 돈의 대부분이 오토론이나 학자금 대출이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시중에 나왔으니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서 회수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왼쪽에 빨간 그래프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렇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저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되면 다시 부동산에 버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중앙은행이 걱정하는 겁니다. 즉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는 절대 가계부채 금액이 줄어들 때 0%로 내려도 늘지 않을 때 실시하는 거고 양적 완화를 줄이는 시점은 가계부채가 거의 위기 시점만큼 회복됐을 때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가계부채의 감소액을 국가별 순위로 내면 가장 많이 줄어든 게 20년 동안 일본이죠. 두 번째가 유로존, 세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양적 완화를 가장 많이 한 나라는 거꾸로가 되겠죠. 일본이 가장 많이 했을 거고 두 번째가 ECB, 유럽 중앙은행이 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미국이 했겠죠. 근데 미국은 요즘 양적 완화 금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명심하셔야 돼. 기억하셔야 될 게 또 하나 나옵니다. 근거 없이 발행해서 돈의 양이 늘어나면요.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이 정부의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그 빚을 갚는 능력이 떨어지죠. 여러분도 연봉은 그대로인데 대출이 2배로 늘었다면 은행에서 가만히 안 두지 않습니까? 이자를 올리든지 갚으라고 종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글로벌 경제에서는 환율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돈을 많이 발행하면 환율이 하락합니다. 돈을 발행하지 않고 이 발행한 돈을 보증하는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기만 해도 똑같은 효과니 환율을 하락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ECB, 그 다음에 일본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양적 완화를 가장 많이 한 것은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무려 GDP의 95%가량을 찍어서 뿌렸습니다. 두 번째가 이게 가계부채가 줄어든 금액만큼 그대로 펴부는 거니까 두 번째는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GDP의 40% 정도를 뿌렸습니다. 미국은 최대 30%였는데 이 금액이 현재 20% 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가계부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일본이 갑자기 2014년 말부터 이 양적 완화 금액이 거의 더블이 되게 늘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베가 집권한 시기죠. 아베가 집권하면서 일본 경제 살리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 시점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 돈을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내니 어떻게 하죠?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150엔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양적 완화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다시 110엔까지 내려왔었죠. 근데 절대 못 줄입니다. 왜? 일본의 가계부채 앞에서 보였지 않습니까? 안 늡니다. 인구도 줄고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뭐 이민자도 받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양적 완화하면서 별짓을 뭐 또 했냐면 주식 투자도 했습니다. 일본의 지금 현재 ETF 주요 자산인 ETF는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 ETF의 무려 74%를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에 주다 안 되니 주식 가격이라도 올려놓으면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가 나와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일본 엔화의 가치를 희석시키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 기본적으로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부터입니다. 근거 없이 발행한 돈의 양이 많아질수록 환율이 하락합니다. 위기라고 안 했습니다. 하락합니다. 그래서 엔화가 70엔에서 150엔까지 2배로 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기축통화국이니까. 만약 이런 양적 완화, ECB BOJ가 아닌 양적 완화를 한국은행이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지금쯤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거든요.
돈을 퍼부었으면 그 양만큼 외환보유고가 늘었어야 되는데 늘지 않았으면 우리의 환율은 2,000원, 3,000원에 가 있어서 외국인들 다 떠나는 거죠. 최근 터키, 베네수엘라, 브라질, 최근 아르헨티나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국엔 환율 얘기라는 게 없습니다. 왜? 미국이 인정하는 거예요. 금융자본들이 괜찮아 인정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환율 조작국 어쩌고 그래도요. 기축통화국들,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기축통화국이 진짜 환율 조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꿈이 뭐죠? 위안화의 기축통화입니다. 가계부채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폭증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가계부채 줄이려고 했잖아요. 기업부채를. 왜? 이런 환율 위험이 걱정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못 줄이고 있어요. 왜? 경기부터 살려야 된다. 미국과 이러니까 힘드니 경기부터 살려야 된다 하고 일단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되는 게 외환위기죠. 중국이 괜히 메이드 인 2025나 1대1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 돈, 중국의 경쟁력을 올려서 일본만큼 자기 물건을 팔아서 무역흑자를 낼 수 있다면 외환위기가 없을 수도 있고 기축통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축통화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5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기축통화는 금융자본, 특히 미국, 앵글로색슨족이 주도하는 금융 카르텔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용을 써도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새로운 기축통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미국이 용인하겠습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데. 천지가 개벽은 뭐죠? 미국이 지진이 나서 전 국가가 아예 사라지지 않는 한 불가능할 거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당연히 글로벌 딜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부채 탈출을. 왜? 양적 완화를 부렸던 돈들이 이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글로벌 이머징 국가들에 가서 채권 사고 주식을 샀어요. 왜? 이익 보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비용이 올라가니까 다시 미국 은행으로 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당연히 지난 10년간 가계부채를 늘려서 성장했던 나라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런 나라들이 어디죠? 예,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인디아 등 한국도 이 안에 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오는 달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한국도 결국 이머징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언젠가는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언제죠? 예,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을 때, 그 다음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는 채권을 매도하고 나가려고 할 때, 그럴 때 한국 경제도 지금 이머징 국가들이 겪는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빨리 산업별, 기업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더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환율로서 알 수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다 모르겠으면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50원, 14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웬만한 거 정리하시고 부채를 탈출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한, 채권 매입이 계속 지속되는 한 쉽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기축통화와 양적 완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느라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번 중앙은행 강의할 때 이게 다시 한번 언급되니까요. 혹시 좀 빠른 강의라 이해가 안 되신 분은 그때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